2024년 웰다잉 포럼 이번 17회 시즌 2의 제 8회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음, 지난번에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님 강의해 주셨는데요. 그 한의 사상에 있어서 동아시아적인 어떤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백유상 교수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 한의 사상에서 보는 좀 깊은 철학, 특히 황제내경 중심으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교수님 강의로 4주에 걸친 한의학 주간은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한의학적 바라봄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지난번 강의가 깊은 철학적 어떤 이론적인 그런 시각이라면 오늘은 조금 실용적인 실천적인 면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교수님? 어, 네네. 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예. 교수님 잠시 소개 말씀드리자면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하시고 여러 중요한 자리를 또 거치셨습니다. 대한한의학 원전학회 이사님, 또 한방음악 치료학회 이사님도 하시고 이와 더불어 많은 저서를 내셨는데 몇 권 소개해 드리자면은 한의학 입문, 한의학식, 경락경혈, 그다음에 만화로 읽는 중국 전통문화 총서, 황제내경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논문도 많이 쓰시는데요. 에, 한의 개념과 한의학적 적용, 내경 운기편의 기미 운영에 대한 연구, 천간과 직의, 기원에 관한 고찰 등 다수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에, 저희가 이번엔 두 번째니까 더 긴 소개 말씀을 생략하고 보통 때처럼 한 50분 정도 강연하고 2, 30분 정도 또 청중과의 질문,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해주시죠. 예.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한의학적 바라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1차 발표하였을 때 그 정기신 중심으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연결되어서 지난번에 그 소문 음양응상대론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밑에 요약을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 몸에 기라는 것이 있는데 기라는 것은 뭐 현대 의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생명체 안에 있는 에너지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도 있지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 있는 어떤 힘의 원천, 그거를 이제 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가 이제 순도가 높아져서 되게 정밀해져 가지고 순수해지고 정밀해져서 순도가 높아진 게 정이고 그 정이 충만되어 있을 때 신이 거기에 결합을 해서 신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이 기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정과 신이 어떻게 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내경에 의하면은 황제내경에 의하면은 혈이 만들어지고 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기가 다시 또 어, 정밀해지는 순수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정이 되는데 여기서 인간 자체를 생명체를 소비자로 볼 것이냐 생산자로 볼 것이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정과 신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칼로리 음식 열량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과 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산자의 개념으로서 사람이 에, 단순히 음식만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이 단계 단계의 요소들을 잘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정과 신을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잘 만들어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어,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음향상대로 내용인데 그 우리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서 쭉 정까지 가고 그 정 단계의 변화, 즉 창조력이라고 하는 게 화인데 결국 그게 결국은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의학의 유물론적 사고관에서는 물질로 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정은 기가 정밀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는 생체 에너지로서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양질의 정보 개념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인체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주로 신장의 에, 콩팥이죠. 콩팥인 신장에 갈무리 되어 있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의 오행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목부터 시작해서 목화토금수의 단계를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의 작용을 이 신장이 담당하고 있고 이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이 생성되고 그것이 갈무리 되어서 저장된다.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신장, 즉 콩팥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한의학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이 정을 잘 갈무리하는 생성해서 갈무리하는 역할을 신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정과 신을 우리가 얼만큼 잘 에, 만들어내고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신장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게 신장과 같이 어울려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구조 가운데 이 뼈라고 하는 것을 이 신장이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뼈는 예전에는 단순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구조 골격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이 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골격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뼈 안에, 이 뼈 안에 여러 가지 뭐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뼈 안에 골수, 본메로라고 하는 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두개골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담당하는 것이 이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 부분, 그 다음에 이 우리의 뇌도 역시나 이 신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성시켜서 갈무리하는 걸 신장이 하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개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골수, 그 다음에 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도 보시면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정이 생성되고 그 정이 생성된 이후에 가장 먼저 뇌와 수, 뇌와 골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밑에 있죠. 그래서 이게 정을 바탕으로 해서 뇌와 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한의학에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발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도 여기서
위에 문장을 보시면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봉장이라는 건 밀폐시켜서 갈무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이 있는 곳이다. 정의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신장의 기가 화라는 건 피어난다는 건데 피어나는 것이 바로 모발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장의 기가 채워지는 건 역시 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발도 어떤 사람이 정이 충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지표, 우리가 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이 충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로서 여기 모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고천지년의 남성과 여성의 그 연령대별 변화, 신체 변화를 이렇게 쭉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이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줄에 보시면 여자가 7세부터는 신장의 기운이 이제 왕성해지면서 이 치아도 뼈거든요. 치아도 뼈의 종류이기 때문에 치아를 갈게 되고 또 모발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뼈, 모발, 뇌, 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37이 21세에는 신기가 이제 왕성해져서 채워지고 사랑니라고 하는데 진화가 이제 생겨나고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갈 때는 7이 35세부터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의 충실함에 대한 지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장부 8세라고 있는데 남성도 8세부터는 신기가 충만해지면서 이제 모발이 길어지고 치아를 예, 갈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58, 40세 거기도 보면은 40세가 되면 밑에 40세가 되면은 신기가 쇠하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치아가 이제 뼈가 이제 예, 치아가 이제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정을 갈무리하고 뼈와 관련돼 있고 또 뇌와 골수, 그다음에 모발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뇌가 있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매교정리론에 보시면은 이 머리 쪽이라는 건 정명이 보다. 그래서 정기신의 정자, 그 다음에 이 명은 신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신 활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이라는 곳에 신이 붙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뇌가 잘못되면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정과 신이 장차 탈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정도 고갈되고 신의 정신작용도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억력이 있습니다. 기억력. 그러니까 그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신장이 이제 잘못됐을 때는 우리의 의지가 손상된다. 의지가 손상되면은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 까먹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치매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현상도 사실은 이 정과 신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정이 손상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공포감 이런 것도 정을 손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가 이렇게 순도가 높아진 거고 제가 아까 지금 현대 개념으로 양질의 정보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하게 되면 이 정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뼈도 시리게 되고 약화되고 이런 것들의 그 증상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신장의 기가 잘못되면 이래가지고 뼈가 손상되는 고골이 붕괴된다. 그럼 첫 줄에 보시면은 큰 뼈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그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골밀도라든지 골의 강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서도 보시면은 대골고고, 대골이라는 큰 뼈들이 점차로 약화되고 말라간다. 고고라는 건 말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죽게 된다. 6개월이 지나서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뼈가 뒤틀리거나 이 골격이 단순히 골밀도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골격 자체가 뒤틀려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골요라 그래서 이 요라는 것이 뒤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흔들리거나 뒤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골격이 이 인체가 나이가 먹을수록 좌우 균형이 달라집니다. 어딘가 이제 척추뼈 자체도 정상적인 커브를 그리지 못하고 이제 척추뼈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 골격의 좌우 균형도 나이가 들수록 뒤틀어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마찬 얼굴의 이목구비도 뒤틀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골격의 뒤틀림 현상들도 역시나 그 정이 고갈되는 그러한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력과 청력입니다. 여기 지금 전기가 위로 올라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또 다른 가지가 귀로 가서 듣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하초에 우리 뭐 그러니까 콩팥이 하초라는 게 이제 우리 트렁크에 체간 트렁크의 아래쪽에 콩팥이 있거든요. 콩팥이 아래쪽에 저 척추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전기가 위로 올라와서 시력이나 청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나 청력이 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이런 것도 역시나 정의 고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데까지가 우리가 정이라는 게 현대 의학이나 현대 과학적으로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라고 하는 건 생체 에너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되고 귀신 신자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활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정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물질적인 이 머티리얼리즘적인 그런 실체가 없거든요. 이 정이라는 게. 근데 실체는 없지만 아까 말했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설명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정을 잘 생성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느냐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신의 기틀, 신의 어떤 시스템, 정신활동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 예, 이런 것들, 또 기가 우리 몸의 기립이라고 해서 기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강 출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강 출입이. 그래서 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승강 출입이 잘 원활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 기틀이나 그 다음에 정, 기 이런 것들이 잘 생성되고 유지되어 간다는 것들을 승강 출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 출입을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몸의 사이클이 하루 단위로, 24시간 하루 단위로 하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황전해경에서는 해가 뜰 때부터, 그 다음에 한낮, 그 다음에 오후,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자정까지, 이런 음양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음양의 24시간 사이클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루 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카디안 리듬 또는 서카디안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유기체가 24시간 동안의 그런 어떤 리듬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리듬이 깨졌을 때 오는 병리적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의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적응해 왔던 이 서카디안 리듬, 서카디안 사이클에 만약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이 깨졌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수면 장애나 코아퍼레이션을 못한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 감정장애,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듬인데요. 제가 이제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의 리듬이 중요한데, 아까 24시간의 리듬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우리 몸에 중요한 두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 사이클이 있고요. 하나는 맥동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수축을 해서 이 압력을 높였다가 다시 풀어줬다 하는 이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흡과 맥박의 맥동의 사이클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인이라고 하는 평상적인 사람이라는 건 정상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한 번 호흡 사이클에 맥동이 5번 뛰어야 된다.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병의 상태로 진입한다라고 이렇게 이 리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루가 아니라 사계절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사계절 사이클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온대 지방에, 그러니까 북극, 남극 지방이나 열대 지방이 아니고요. 이 온대 지방 문화권의 사계절이 있는데 이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인류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몸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까 이제 정기신, 그러니까 정이 잘 생성되고 거기에 신이 붙어서 작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온대 지방의 사계절을 갖고 있는 데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정과 신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계절의 리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계절 신대론에는 봄에 어떻게 행동하라, 여름에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봄을 보겠습니다. 봄은 발진은 묵혔던 걸 펼쳐낸다라는 뜻인데, 야화족이라는 것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활동량을 늘리라는 겁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뜰을 넓게 거닐면서 몸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라든지 형체를 느슨하게 풀어 헤쳐라. 그러니까 조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의 상태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고 뜻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무언가를 탄생시키게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식으로 심리 상태를 가져가고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다른 대상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 네. 항상 이렇게 태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남으로부터 뭔가를 뺏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남한테 상을 주려고 생각하지 벌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심리적 상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몸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섭취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계절별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심리 상태를 가져가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 여름에도 보시면 뭐 쭉 가다 보면은 내가 아끼는 것이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내가 아끼는 대상이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기로 하여금 기가 밖으로 소통돼서 새어나가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는 이제 기운이 수렴되는 때인데, 신기를 수렴하는 때인데, 에, 가을에는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그 뜻을, 그러니까 이게 긴박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기운을 감추고 숨어 있듯이 하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로 하여금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감싸줘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가을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뜻을 안으로 모이게 하고 겨울에는 기운을 안으로 감추어서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사이클, 계절별 사이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별 사이클이 결국 오행의 사이클인데요. 이제 목화토금수가 우리가 이제 푸릇푸릇한 어떤 생명의 탄생부터 열정, 그게 성숙되어 가고, 그 다음에 백색은 퇴색되어 가는 것이고요. 이 흑색은 모든 것이 안으로 갈무리 되는, 이 흑색의 단계가 바로 수의 단계고, 아까 말했던 콩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서 안으로 이제 간직되어지고,
그 간직되어지는 실체가 바로 이제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5개의 단계를 쭉 사이클을 돌아서 마지막 단계의 정이 갈무리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명의 사이클을 보면은 태어나고 자라고 거두어들이고,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죠.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어딘가에 그것이 저장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거쳤을 때, 그럴 때 이 정이 생성된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생성을 보면 이제 처음에 출발점, 비기닝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예, 식물 모델로 치면 싹이 트듯이 이렇게 해서 그게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절정 단계 클라이막스를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의 이제 내려오는 단계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이제 수렴되어서 저장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이 절정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가서 수렴이 됐을 때는 이 정의 생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보고요. 이 가장 클라이막스까지를 최대한도로 그 힘을 발산시켜서 그걸 정점까지 간 후에 그 다음에 수렴되어 들어왔을 때 이 정이 제대로 생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 목화 금수, 그러니까 이제 목부터 시작해서 화, 토는 중앙토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중앙에 위치하니까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그 시계 방향으로 목화 금수 이렇게 오행의 순환을 거쳐가지고 그 시작 단계, 가장 왕성한 화의 단계, 그 다음에 금부터 수렴의 단계, 수의 아까 제가 수가 이제 심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거기 저장되는 단계. 이러한 사이클을 돌아야지만은 우리 몸이 그 건강, 정을 잘 갈무리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요거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우중이라는 것이 뿌리가 이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밖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나 미네랄이나 수분을 받기 때문에 식물 모델에서. 근데 뿌리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오리진이나 이 소스가 안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생명력,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명력은 밖에 뿌리를 두고 밖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정신적인 생명력의 공급은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우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신의 깃틀은 뿌리를 안에 두고 있다. 그럼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만 안으로부터 이 정신적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가?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부천진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쭉 그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중간부터, 어,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 몸을 좋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늙어가면서 망가지느냐 하면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 이 정을 일부러 고갈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을 더 고갈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진짜 기운, 진기라는 게 있는데 이 진기를 소모시켜서 흩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지지만이라는 건 뭐냐면 만족감을 유지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족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줄이면은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욕심 기대치보다 우리의 성과가 기대치를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족감을 유지하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갈수록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욕구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 줄여나가게 되면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때에 맞춰서 정신을 부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과도하게 써서는 안 되는데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 정신 활동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음을 쾌하게 하지 말라.
쾌락.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쾌한 감정을 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줄에 생락이라고 하는데 이 생락이 되게 중요한데요.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게 우리가 식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꿈꾸고 행동하고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생활인데요. 그 생활 자체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바로 생락입니다. 이 생락을 거슬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거에 절도가 있어야 된다. 기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거라는 게 단순히 의식주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라는 것은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고,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절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근우중이라는 게 뿌리를 안쪽에 두고 있다라는 게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의 그 정신적 생명력이 있는데 그 정신적 생명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담허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염담허무를 하게 되면 진기가 쫓아오게 되고 정과 신이 안으로 지켜지게 돼서 병이 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담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마음의 욕심을 줄여서 맑은 상태를 염담이라고 해요. 담담할 담자거든요. 허무라고 하는 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도가에서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속을 비우는 것이죠. 그걸 이제 허무라고 하는데 이 염담 허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다. 이렇게 예, 황제내경에서 소문 상고천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의보감 내용이죠. 이도료병이라고 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선치기심이라고 해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할진된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로 올바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기의 의지, 뜻을 한가롭게 하고 욕심을 줄여나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아까 공포,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병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 형로가 중요합니다. 이 형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정신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노동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형체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은 권태롭게 피곤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만은 피곤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면 기가 따라오게 되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음식을 맛있게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게 말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짜고 자극적이고 이렇게 맵고 달고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담담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을 맛있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미기식이라는 게 그 음식을 맛있게 생각하라는 건 어떤 음식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하게 먹으라는 얘기고요. 임기복은 뭐냐 하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가 복이거든요. 임무를 잘 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을 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풍속을 즐기라는 건 뭐냐면 풍속이라는 건 그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말하거든요. 그 커뮤니티 속에서 어울려서 지내라는 게 락기 속입니다. 풍속을 즐겨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커뮤니티 또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의 그거를 거기에 이 풍속이라는 게 그 지역 커뮤니티 안에 어떤 분위기를 말하거든요. 그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고화불상문은 뭐냐면 서로 서로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 예. 내가 가진 것이 공허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상대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구애받으면 안 된다.
그 물질적인 부분들,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 탄생에서 수정체에서 정자난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정신적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아, 그 정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신을 잘 작용시키는 방법이 리듬과 사이클을 유지하라. 그게 하나의 주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우중이라고 해서 아까 욕심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탄생하거나 죽을 때 이 정과 신이 결합됐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밑에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은 생명 탄생의 전후로 원초적 의식이 있다. 아, 그게 뭐냐면 수정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정자난자가 다른 세포거든요. 근데 이 다른 세포가 하나가 되면서 신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죠. 정과 신이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 타, 다른 세포, 내가 다른 생명체거든요. 다른 생명체를 받아들이는 의식이에요. 네, 다른 생명체를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는 의식인데, 한 몸이 되면서 그게 두 개의 의식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수정란이 되고 나서 이배수로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이배수로 분열해서 만약에 두 개의 세포가 되면 다시 또 두 개의 생명체로 바뀌는데, 이 두 개의 생명체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고 나서 A 세포와 B 세포로 만약에 분열이 됐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두 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체를 묶어주는 전체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층차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분열돼서 두 개의 의식이 생겼지만은 이 전체를 공유하는 공유 의식이 또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분열을 해서 뭐 수십 조 개의 세포가 되어 있어도 그 전체를 묶어주는 공유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단순히 욕심을 줄여야 된다, 염담, 허무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공유,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내가 비록 다른 개체와 다른 사람, 다른 개체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인간 사회도 이 전체를 묶어주는 공유 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한다면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단순히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히 갖고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에, 상대방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의식을 갖도록 가야 되고요. 사람도 이 전체적인 공유의식이 발달할수록 세포 단위의 문제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공유의식과 세포 단위의 각각의 세포 단위의 의식 간의 충돌과 밸런스 문제 때문에 그게 틀어졌을 때 이 세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공유의식과 각각의 세포 단위의 의식 사이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인 주체들의 의식도 있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공유나 공감에 대한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계속 분열되지만 전체를 묶어주는 공유된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뱅부터 생명의 탄생부터 생명이 계속 번식과 그러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바로 아까 정자난자가 합쳐졌다가 분화되었다가 다시 또 그것이 합치되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우리가 번식이라고 하는데 이 번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명력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어가는 생명력 중에 아까 통합의식, 공유된 의식, 다시 분열시키는 의식 이런 그 의식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 정의 소멸을 막고 신이 떠나가는 걸 막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엊그제까지도 평상적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양기관에 오래 머물면서 정말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유지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정을 충실하고 간직하고 신의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이라는 걸 어떻게 그 죽기 직전까지 유지하느냐, 그리고 신의 활동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생활의 주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의 주야의 사이클, 1년 사이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집어넣은 게 호흡과 백박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팽창 분화와 수렴 통일의 반복이 이게 아까 이제 제가 클라이막스를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자기의 그 강도를 끌어올렸다가 휴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수렴의 휴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를 사이클로 하면은 이 일을 낮 시간에는 이 일을 최대한으로 해서 자기의 힘을 고갈시켜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으로 이 일의 활동량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가 돼서 저녁이 돼서 휴식기로 들어갈 때는 일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극단의 사이를 벌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찍고 내려오는 것처럼 가장 활동량을 늘렸다가 휴식 시간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낮에 일을 클라이막스까지 하지 않고 밤에 오히려 일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낮과 밤의 그 양극단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도로 극단의 차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은 지표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뼈의 상태, 골수의 상태, 뇌의 상태, 치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에, 그 어떤 지표를 좀 만들어서 정의 고갈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정의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욕구를 줄여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경에 나와 있었죠. 이게 욕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버킷리스트가 내가 한 100가지를 하고 싶었던 게 있다 그러면은 60, 70, 80 되면 그 숫자를 줄여나가야 돼요. 아, 나는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내가 해야 될 걸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욕구를 에, 나이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풍속을 즐긴다는 게 그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풍속을 즐기면서 서로 내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만족감을 유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대응을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의학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의 보존과 신의 유지를 목표로 해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의, 그러니까 복지제도, 예.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통합 돌봄 같은 것들, 그런 공동체 중심의 복지제도라든지 일과 휴식을, 그러니까 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뭔가의 조그만 일이라도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일과 휴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고 휴식하고 일하고 휴식하고 이런 사이클들 그다음에 생활의 주기성들을 보장하는 제도들 그다음에 연령대 변화에 맞는 심리 상태, 의식주 상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적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령자 중심의 의료, 보건, 복지를 통합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지역 공동체 속에서 돌봄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지하는 그런 돌봄 공동체의 모델. 현재 지금 10여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정부가 최근에 그 계속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지만은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모델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표로 삼고 의료 보건 복지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모델 연구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지금 치료 중심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라는 학회 등에서도 그런 모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일과 휴식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의식이라는 거, 제가 아까 이제 각각의 개별 세포들이 있지만 전체를 묶어주는 그 의식이 있듯이, 이 타자에 대한 봉사활동, 그러니까 남을 용인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의 기회를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세대 간 융합의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에 대한 그 지표, 정에 대한 지표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의식주의 환경을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툴을 만들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웰다잉이나 웰에이징에 대한 방안들을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참, 광범위한 그런 참 내용이 담겨 있군요. 그 한의학에서 보는 그 웰빙과 웰다잉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우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문외한으로서 한의 하면은 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가 막히고 또 기가 통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침도 뭐 기를 통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은 지난번 강의도 그렇고 이번 강의도 그렇고 이제 정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로서는 참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기와 어떤 그 육체 사이에 어떤 다른 그런 어떤 한층이 더 있는, 에, 저는 그 들으면서 이걸 영어에 해당하는 어떤 그 컨셉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뭐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뭐 에세리얼한 그런 층인가, 만일 기가 하나의 바디를 이룬다면 그것은 뭐 에너지 형태의 바디가 되었고 우리 보통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육체가 있는데 분명히 정은 그 사이에 어떤 그 기보다는 좀 더 물질적이고 몸보다는 좀 더 기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치료와 진맥 이러면서 이제 기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교수님이 정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게 한약에 어떤 기중심의 한약이 있고 진단과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 정중심의 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정중심의 새로운 어떤 한약의 일종의 그 어젠다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개발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어, 어, 그, 어, 우리가 고령자 중심으로 죽음을 또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그렇게 늙어가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년층, 뭐 청소년층, 그러니까 노화나 늙음이나 죽음에서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로 봤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의 질환을 평가하고 질병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가 부족하다, 음기가 부족하다, 양기가 부족하다, 뭐 간에 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초점이 이제 늙음, 죽음, 노화 이런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정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20대, 30대, 40대인데 내가 영양분 대사 섭취를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건강한 식품, 몸에 좋은 식품도 잘 섭취를 하고 운동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기에 관련된 것인데 꼭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잘 오래 사신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양 섭취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신체 구조도 좋고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장수를 하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개념, 약간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보기에는 왜소하고 그렇게 막 운동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힘도 강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념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 죽음을 앞두신 분들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의라는 걸 좀 강조하게 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아, 얘 기가 막혀 죽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죽을 것 같고 아마 정이 고갈돼도 죽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정이 되어 고갈되는 것은 주로 이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한테서 서서히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또 죽음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연령대를 우리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가 꽉 막혀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하고 정이 고갈돼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하고 한약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처방하는 좀 방식이 다를까요? 기는 보충하고 우리가 기를 보충하고 또 소모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지만은 정은 생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서서히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스피드가 다른 것이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를 아까 좀 그런 일정한 패턴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 사이클을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오래 쌓였을 때 정이 만들어지고요. 또 서서히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정이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근데 기는 그거보다는 내가 수시로 사용하고 밖으로부터 또 들여오고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더 빠르다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궁금증이 좀 풀리네요. 예, 말씀 드리니까. 조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 교수님. 아, 예. 우선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학을 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을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기 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의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몸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몸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아까 제가 좀 대비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정과 기를 대비를 했을 때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제 섭취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몸에서 이제 유통시키고 에너지를 유통시켜서 소모하고 일을 하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대사랑 관련된 것들은 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적으로 제가 연결된 개념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 아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고 사용하고 유통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는 그게 지표가 잡히지를 않는 부분이에요. 정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아까 이제 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신활동, 기억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정이 좋다, 충만하다, 충실하다, 아니면 정이 고갈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지표들이 한의학에서 정통 한의학이죠. 정통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
충실함과 또는 고갈에 대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감정 변화 부분하고요. 감정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력이라든지 창조력, 기억력이나 이제 우리가 창조력이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작품을 만들거나 뭔가 창작을 할 때 하는 그런 창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감정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감정 변화에 대한 부분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기억이라든지 창조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변화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를 내경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사상의학에서 이제마의 동일성을 본 사상의학에서도 인간의 그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 감정이 악화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걸로 인한 질병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그 정신적 활동은 아마 그렇게, 그 정기신 세 가지 중에서 그 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감정 변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억력이나 창조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의 활동, 우리가 정기신 중에 신의 활동을 뭐라고 할 거냐고 했을 때는 그 감정 변화 부분들하고 기억력이나 이 창작 능력 이런 부분들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확 잡히지는 않는데 아마도 그거는 제가 이렇게 솔리드하게 딱 육체 그리고 이제 스피릿, 마인드 이렇게 딱 분리되는 개념으로 계속 생각을 해와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한의학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란 그리고 인간의 몸까지 다 포함한 이 전기신이라는 실체가 약간 이제 제 이제 어떤 이제 문외한으로서 볼 때는 이제 플루이드처럼 느껴져요. 되게 약간 구멍이 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유체 같은 게 플루이드처럼 느껴지는데 딱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양자역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결국에 우리의 어떤 이런 솔리드한 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분자 나중엔 진동으로까지 들어가는 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고정된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 어쩌면 현상학적으로 일루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오히려 리얼리티, 그래서 얼티밋 리얼리티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럼 마음의 어떤 변화, 특정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육체의 어떤 변화랑 인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의학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감정 변화들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감정 변화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몸과 마음 사이의 관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집중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학 분야에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정자 난자가 이제 합쳐지고 분리되는 이러한 분열의 관계 속에 이 원초적 의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의식. 근데 그 의식 자체가 사실은 그 물질적 요소들하고 정신적 요소들의 아까의 그 연관성들을 연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가 정밀해지면서 생겨나는 양질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정자랑 난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을 대변하는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세포 단위의 물질이 정자와 난자라면
참으로 그게 이제 사실 정자와 난자는 정말 정밀하게 DNA를 다음 세대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양질의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약간 도킨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라는 면에서 정보 전달 그리고 DNA 염색체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혹시 너무 네. DNA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백질, 물질로 보면 그렇지만은 사실 그게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정의라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실체가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그 정의 의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물질에 입혀져 있는 건 맞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보 자체일 수도 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요. 이 정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물질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DNA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정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단백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덩어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곁다리로 저는 조금 이제 약간 불교나 힌두 철학에서 얘기하는 까르마라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DNA로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제 잠깐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맞춰보길 좋아해서.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왜냐면 이제 가족 간에 혹은 공동체 간에 가지고 있는 까르마가 내려온다는 점에서 이 정이라는 거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이게 DNA와 약간 컴패터블하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면 집단 까르마와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가족 간의 까르마 어, 그리고 DNA를 가지고 있는 같은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까르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DNA를 이제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DNA의 의미와 작용을 연구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거시적인 의식이 있다. 그럼 그 거시적인 의식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까르마 얘기를 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그 칼 융이라는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라는 종의 역사 속에서 그게 누적되어서 이제 계속 만들어진 어떤 그 사람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과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집단 무의식이 DNA 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뭐 그거를 증명해라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예전에도 설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DNA 어딘가에 있으니까 아마 인간은 각 개인은 개별적으로 다를지라도 비슷한 유형의 그 사고방식과 감정과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조 부장님 그 말씀하신 그 카르마 DNA 관계 굉장히 재밌는데요. 언뜻 든 생각이 우리가 보통 카르마라고 한다면 개인적 그 인생의 경로와 운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히려 그 의식과 결부된 의식의 운명, 즉 카르마가 자기의 이미지에 걸맞는 DNA를 선택하거나 DNA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어, 탄생과 함께 그런 것을 형성해 가면서 카르마 자신이 스스로를 액티베이트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하는 또 상상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이거 조 부장님 아까 어, 마음과 몸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역학 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백 교수님도 좀 더 원초적인 의식은 일종의 그 육체와 좀 더 커다란 원초적인 그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음, 어찌 보면은 그 몸 자체는 개별적이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의식
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보편적이고 또 보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 결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시공을 초월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 원초적 의식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강의부터 자꾸 드는 그 질문에 대한 좀 해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한의학에서 또 한의학을 구성하는 철학과 사상의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서구의학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좀 플루이드하고 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되질 않고 어, 굉장히 유동적이고 희미하고 어찌 보면은 에, 서구의학, 서구 철학에서는 당연하게 몸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의식도 아주 싱귤러하고 단일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나라는 개념이 몸에 있을 때는 굉장히 솔리드하고 단단하고 분명히 그 정의하기가 쉬운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퍼져가면서 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플루이드한 그런 상황이 한약의 어떤 철학의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서구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주 김태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맥을 짚는 것을 예로 들어서 동아시아 의료의 그 독특한 시선 말씀하시는데 그 의사가 환자의 맥을 잡을 때 오히려 사실 의사의 맥이 잡히는 거꾸로 당하는 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맥이 환자와 의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체인 의사와 대상인 환자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관계인 그 맥잡힘 이 전체가 하나다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그 동아시아적인 특별한 그 시각이 그런 면에서 좀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서구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그 인신론적인 어떤 그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트먼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치료 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인이 아픈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이 치료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 치료 행위는 그게 맞지만, 그러한 치료 행위 이전에, 에, 그, 우리가 아까 맥을 짚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맥을 짚는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의 리듬, 그 다음에 의사의 리듬,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융합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의사의 몸도 리듬이 있고 그 의사의 몸을 기준으로 또 맥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통해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음에다가 똑같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환자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하고. 네, 근데 이제 의사는 치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고통을 공감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나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정전환자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생명체 진짜 독특한 현상이죠. 두 개의 딴 몸이 하나의 한 몸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내가 저쪽을 받아들이고 저쪽도 나를 받아들여야지 합쳐지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생명체가 하나로 된다는 건 이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의사가 지향하는 마인드, 네, 그런 생각 자체도 환자가 갖고 있는, 환자가 타자죠. 타인인데,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같이 공유하겠다고 하는, 내 것으로 같이 공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먼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 기술은 그냥 액션으로서의 치료 기술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은 그러면 정정한 남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 한의사가 대상인 환자하고 주고 받아들이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은 결국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한의사는 환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의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꼭 한의사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하나의 뭐 어떤 자기 잡으로서 그냥 계층 상승을 위한 잡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사실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의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적성에 맞다는 것이 아까처럼 그 환자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을 받아들이고 같이 공감, 공유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예, 그런 기반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의료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의료인의 적성에 맞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꼭 한의사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의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하고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이제 환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뭐 귀 기울이고, 여러 가지 뭐 액션을 하고, 뭐 비언어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맥을 짚는 그 사람 환자의 손을 잡고서 이게 육체적 그 감각을 통해서 손을 잡고 하는 이런 몸과 몸의 또 유대관계 속에서도 라포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맥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 환자도 그 환자의 마음 상태라 의사의 마음 상태를 연결하는 하나의 또 행위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맥을 짚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한의사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하고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말씀 뒤에는 그러면 모든 의사들, 서구약을 따르는 의사들한테도 적용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탁 받았는데 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와 데이터, 모니터만 보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서구의학에서도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경험상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희, 아예, 음, 되게, 이게 의학 교육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음, 조금 의학 기술이나 지식 전달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실제 환자를 보는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확실히 라포르트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보다 지금 제가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생애 말기 돌봄을 더 잘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떤 완화의료라든가 혹은 죽음화학을 공부해서라기보다는 그 죽어가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딴 게 26살 때 이제 의사 면허를 땄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너무나 어린 의사에게 오히려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의사들이 사실 집 밖에 이 사회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들과의 경험, 사람들과의 경험이.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또 환자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걸 배우면서 성장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책 밖에서 배웠던 경험들이 많이 좋은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랙티스를 해나가고 환자분들을 돕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엔더블 라이프 케어를 더 잘하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뭘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또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이렇게 생애 말기 임종 돌봄이 뭔가 많은 프랙티스 막 지식이라든가 혹은 테크닉이 필요한다기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그 삶을 클로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클로저 하는 단계를 존중해 드리는 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배우고 깨닫고 듣고 했던 과정이 저에겐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 대하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왜 장자에 나오듯이 이렇게 그 수레바퀴를 이렇게 수레를 만드는 장인이 그 장인에게 황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기술은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전 또 궁금한 게 하늘대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의학 교육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다음에 반성들, 그런 결과로 이제 의료 인문학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입된 지도 수십 년이 됐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간 상태인데요. 그런데, 어, 한의대,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과 그 입학을 하게 되면 제가 그 한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제 본과도 가리키고 있지만은, 근데 한문을 제가 이제 그 동양 철학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단순히 한문 독해력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 인간의 마음속이라든지 예전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뭐, 분량이나 시간으로 봐서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작은 분량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식 습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많이 풍족하게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의료인문학이라는 걸 이렇게 좀 규정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옛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을 해도 충분히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의료인문학이라는 걸 이렇게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람들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과거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 교수님 이제 오늘 강의 이제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이제 정예 고갈을 막 막는 방법, 그다음 양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전의 경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참그 어찌 보면 그것이 현대 서구의학에서 말하는 그 전인적 의료, 전인적 돌봄 분야와 상당히 그 괴를 같이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방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어떤 라포 형성,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단순히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만 보고 어, 그냥 물건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를 그 환자의 인간과 질병을 분리해서 보는 그리하여 그 질병은 어, 치료하지만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랄까 그런 것은 잃지 않아서 결국 어, 큐어에서 어떤 그 케어로 힐링으로 패러다임을 좀 넓혀가는 그것이 이제 서구 의학의 전인적 그 케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방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을 다 어, 환자를 전인적인 대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혹시 그 한의와 어떤 서양의학 사이에 어떤 커다란 대화의 어, 장소,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쪽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 있는 질문을 한 아, 예, 가지 예. 입니다. 네. 경희대 한의학과 고병희 교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인, 범인과 깨달은 자, 군자 혹은 성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글쎄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인, 보통 사람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에,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그, 어, 우리가 수련 또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 물질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소유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건 내 거, 저건 남의 거, 이런 구분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마음 수련을 한 사람들이고, 아까 고병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군자, 도덕 군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죽음을 대할 때도 내가 당장 지금 눈앞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도 나의 소유가 없었고, 갈 때도 소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크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짐작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주 부장님 다른 질문은 없나요? 없습니다. 예, 예. 좀 전에 그 죽음과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언뜻 최근에 읽었던 그 란셋 위원회에서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2022년도인가요? 제가 잠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란셋 위원회에서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요. 보니까 백 교수님 해석해 주시는 황제내경의 그 어떤 뭐랄까요 좋은 마무리와 상당 부분이 제가 보기엔 중복된 것 같아요. 란셋 보고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좋은 죽음의 가치의 그 11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어, 첫째가 이제 신체적 통증 및 기타 신체 증상으로부터의 해방. 둘째가 의료 제공자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관계. 셋째가 문화적, 종교적 또는 다른 영적 의식의 수행. 네 번째, 정서적 고통이나 기타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제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 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깊은 의미의 자각, 그리고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이제 그 리스트를 쭉 적어놨어요. 이게 보면서 뭐 황제내경의 내용 그 좋은 마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또 몇 가지 다른 게 있긴 있습니다. 치료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랄까, 그다음에 생명을 스스로 종료할
권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서구 사회적인 그 개인주의의 철학을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가치를 이제 대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상당 부분이 그 황제내경에 있어서의 좋은 마무리하고 일치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는 이건 뭐 동서양 의학을 통해서 좋은 마무리에 대한 그 입장은 참 같겠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좀 완숙하게 해나가면은 아무래도 범인의 경지에서 좀 더 군자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고병희 교수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좋은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동서양에 커다란 어떤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방금 마음 비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 부장님 말씀하신 게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전 거기서 생명이라는 말을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기와 정, 특히 정이 다 고갈이 되셔서 이제 누가 봐도 그런 어떤 프레이즐러티 때문에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임종 돌봄을 커뮤니티 안에서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처럼 커뮤니티 안에서 잘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필요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그러면서 그 과정을 늘리려는 연명치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큐어를 바라는 것들 때문에 이 공동체 케어가 어려워지고 자꾸 그 큐어라든가 혹은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시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명 치료라든가 어려움을 겪으시고 되게 고생하시다가 죽어가는 과정, 임종 과정이 늘어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죽음의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더 다가오고 하면서 이렇게 베이스로 가려면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껴안아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돌봄을 잘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또 그런 불필요한 연명 치료가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연장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를 좀 만들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백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예, 저는 뭐, 그, 마무리를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아직 이게, 마무리가 안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안 좀, 보내드려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저는 그 하나의 소회를 이게 슬라이드 교수님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고 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결국 이제 황제내경에서는 우리의 개인의 존재는 전체 자연과 우주의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백 교수님 의식, 원초의 의식으로 이제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쩌면은 그런 것을 이루시면은 범인으로부터 이제 군자의 그 지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참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초적 의식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끌고 가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의 퍼스널리티, 성격, 그다음에 나의 인생을 구성했던 기억, 그다음에 그 또 다른 그 관계성들, 역사들,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원초적 우주의 의식으로 돌아갈 때 만약 원초적 우주의 의식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소실하지 않고 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이 소실될까 봐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어떤 자아, 에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참 수양의 방향이나 내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범인에게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개체적
어떤 에고의 개념, 자아의 개념, 심지어 현대 그 서구의 임사체험 연구 같은 데서도 결국은 자아가 가능하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는 몸을 떠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에, 그런 어떤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것에서도. 그래서 서구의 임사체험이나 최신의 그 죽음학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아 자체는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 이것이 황제내경을 실제로, 황제내경의 철학을, 죽음의 철학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인간성 보편의 참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네. 정리하시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이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또 실행에 옮기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의학의 주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공동체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죽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의료인들은 의료인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 사회 전체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뭐 저출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포함됐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뭐 의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철학, 아니면 문학, 뭐 예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될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의학 분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을 때에 우리의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국가 예산, 국가 정책, 뭐 어떤 연구만 가지고 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여러 분야별로 이걸 다뤄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 죽음이 너무 그 의료에서 깊이 들어가서 의료가 죽음을 덜썩 잡고는 어쩔 줄 몰라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문화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내서 커다란 그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백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의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조 부장님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다음 강연 소개할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네. 다음 강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11월 3일 같은 시간 오후 8시에 샬롯 홀릭 박사를 모시고 고려시대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홀릭 박사님은 영국 런던 대학 소아스에서 예술사학과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인데
조금 특이하게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선시대 연구는 많이 하시는데 고려시대나 혹은 그 이전 연구는 조금 약한데 이 부분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쪽 연구, 특히 이제 불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교와 약간 이제 결을 약간 달리하는 사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 왔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샬롯 박사의 강의는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될 것 같고요. 대신 어, 질문이나 코멘트 시간에는 저희들이 통역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기대됩니다. 백 교수님, 정말 바쁘신 가운데 두 번씩이나 강의를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 이것으로 끝맺좀 하고요. 유튜브로 보신 청중분들한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공고해드린 대로 같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